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댓글 채팅창을 확인을 못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시사요정 이승원으로 가자라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시사요정 근데 요정치고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년 요정입니까? 아무튼 네, 시사요정 이승원으로 계속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성무 이데일리 스포츠부 기자 그리고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를 진짜 한 개도 몰라요. 네. 너무 몰라가지고 저처럼 이 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준 기자님.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결과는 하나고 그 결과를 다투는 팽팽한 긴장감을 라이브로 볼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어떤 팀이나 선수를 이제 응원하면서 보면은 흐름에 따라서 성장도 하고 뭐 좌절도 하고 네.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각본 없이 네.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나 팀을 내가 응원함으로써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재밌지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날 것을 느낀다 살아있는 걸 느낀다 뭐 그런 재미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더 됐나? 하여튼 제가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20대 초반에 배구장에 갔는데 배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갔거든요. 그때 22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 와서 TV로는 안 보게 되고 뭐 그런 상황. 네, 네 스포츠는 스포츠의 매력이 현장감이 네. 최고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야 스포츠 하면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야 그딴 거 뭐하러 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 이 인류의 역사 보면은 이 갈등과 어떤 그런 대립의 역사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서로 기분 안 좋으면은 총칼 들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네. 스포츠로 대신 싸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안정되고 또 문명화되고 있고 그런 거죠. 네. 물론 스포츠 현장에서 팬들은 또 굉장히 화나고 또 막 그렇죠. 욕하고 이러기는 네, 하지만 네. 흥분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회의 어떤 작은 면 그런 갈등을 흡수시켜주고 또 해소시켜준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또 나름의 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이 느끼는 희노애락이 사실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다 느끼는 그 온갖 감정들이 다 묻어나곤 하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이성무 기자도 그렇고 한준 기자라고 네. 부를게요. 가장 극적이었던 혹은 정말 인상적이었어라는 어떤 경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준 기자님? 뭐 사실 저도 그 브라질 월드컵도 현장에 다녀왔고 또 지난 러시아 월드컵도 다녀왔는데 네네. 아무래도 오늘 월드컵 조추첨도 있고 네네. 그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카잔의 기적이라고 많이 부르죠.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던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정말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경기였어요. 네. 첫 두 경기를 졌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실제로 독일을 2대0으로 이겨야만 네.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우리가 2골을 넣고 정말 이겼습니다. 네, 네. 독일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 탈락시키는 그런 투혼을 발휘했는데 앞 두 경기에서 선수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뛰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절절했었는데 네, 네. 그거를 이겼거든요. 네, 그 현장이 정말 대단했는데 네. 다른 조 결과가 이제 따라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16강에 못 갔던 그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전 세계 축구 팬들 모두가 기억할 만한 경기의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건 아무래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값진 경험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데도 지금 현장이 떠오르는지 굉장히 좀 상기된 목소리, 표정이 옆에서 막 느껴져요. 네, 이성무 기자는 어떤가요?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동안? 저도 사실은 카잔의 기적을 좀 그래요?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걸 얘기하자면은 네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물론 만빵으로 졌어요. 완전 대패를 당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부둥켜 안고 네. 울면서 서로 이제 작별의 아쉬움. 사실은 선수들이 이제 끝났다 이런 후련함도 있지만은 네네. 이제 함께했던 이 남측 선수들, 북측 선수들 더 이상 이제 어쩌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이런 선수들이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쉬워하는 모습. 경기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어떤 그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스포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한 구석에 계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때 혼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요. 그 선수들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있던 그 장면들이 여전히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뭐 주간 스포츠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를 얘기해 보죠.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이 종료됐습니다. 우리가 이란전 승리 이후에 조 1위가 가능할 것인가 싶었는데 안타깝게 아랍에미리트에 졌어요. 이번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란전도 확정을 한 상태였지만 우리가 이제 11년 동안 이란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경기를 우리 홈에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란은 또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경기는 잘했지만 아랍에미리트로 우리가 원정을 갔을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절박했습니다. 3위 팀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반대로 사실 우리는 이 경기 결과가 크게 의미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이 경기를 지고 나서 조금 이제 불쾌함을 표했어요. 선수들의 태도나 투쟁심이 아쉬웠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아랍에미리트에 16년 만에 졌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사실 우리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상대의 기세가 워낙 좋기도 했고 네. 또 우리가 가다 보니까 피곤한 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란과의 경기도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 선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경기 전개에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훈련 중에 다치는 선수도 있었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못 뛰게 된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졌다고 뭐 이게 괜찮다 넘어갈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항상 아쉬움이 나오니까.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성무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고 네. 이제 우리 선수들이 너무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전날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마치고 10시간 걸려서 우리나라 와서 이란전 치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아랍에미리트까지 8시간인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항이 없어서 한번 갈아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피곤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네. 그 와중에서도 뭐 최선을 다했지만은 뭐 결과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제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체력적인 대비도 할 거니까 네. 뭐 이 경기 결과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뭐 기후 온도 이게 운동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선수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중동 원정이 어렵잖아요. 네, 카타르도 중동인데 이번에 이게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카타르를 가봤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갔을 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덥긴 했거든요. 그래도 경기는 밤에 하기 때문에 선선한 날씨에 축복했고 또 경기장에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잔디, 그라운드를 향해서 또 에어컨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 더위 때문에도 이번 월드컵은 겨울에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11월, 12월에는 아무리 중동이라고 해도 한 20도 정도 되는 30도를 넘지 않는 온도다 보니까 그렇군요.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날씨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컨디션 문제도 워낙에 중동의 나라들이 또 돈이 많다 보니까 경기장 시설이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네. 지난 브라질 월드컵이나 러시아 월드컵을 제가 가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라가 넓다 보니까 경기 사이에 이동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워낙에 또 나라가 좁다 보니까 그런 이동의 문제도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컨디션에 뭐 현지 문제를 탓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에 있습니까? 네. 32개국 진출하는데 주목할 팀이 있나요? 네. 어떤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캐나다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캐나다가 축구계의 강국도 아니고 또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36년 만에 본선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캐나다 자체가 뭐 최근 미국 스포츠가 축구계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성장하듯이 캐나다 스포츠도 확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캐나다가 프랑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또 캐나다에 있는 흑인 선수들도 또 프랑스에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뭐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또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이런 역대급 선수도 등장을 했거든요. 조직력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사실은 월드컵에 나갔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자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팀이라면 당연히 아주 열심히 또 동기부여가 강한 채로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팀이 이름값이 떨어지고 또 4번 포트에 있는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팀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무 기자는 좀 주목하는 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또 캐나다도 제가 얘기를 얘기하려고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처럼 두 분이 굉장히 일치하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그냥 다른 얘기인데 네네. 다크호스가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죽음의 조가 어디고 최상의 조가 어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디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조가 죽음의 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포트에 들어가 있긴 한데 네. 3포트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껄끄럽고 또 실력 있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월드컵 전체의 판도가 굉장히 휘몰아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아마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팀의 같은 조 표정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굉장히 싫은 표정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조주천 먼저 최상의 조를 뽑아주신다면요. 이정현 기자. 한준 기자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먼저 네. 얘기를 해주시죠. 한준 기자님? 저도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역대 월드컵을 좀 기억해 보면 아무래도 아무리 열심히 수비를 하더라도 한두 번의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있는 팀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90분 내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팀들이 다 어렵다고 보지만 네. 그나마 우리를 상대하는 팀 중에서는 이제 이런 공격수가 부족한 팀을 만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일본 포트에 워낙에 세계적인 강팀이 많지만 네. 스페인이 들어오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페인. 그 이유가 이제 스페인 하면 화려한 미드필더진을 갖고 있지만 네.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세대교체 과정에서 약해졌고 물론 그래도 우리보다 강한 팀인 건 맞아요. 네네. 하지만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모라타 선수가 지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도 조금 이제 마지막 결정력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장악당할 수 있어도 상대가 문전 처리해서 실수를 범하면 네. 역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일본 포트에서는 만나면 좋은 팀이고요. 네네. 이번 포트에서는 역시 유로 2020에서 4강에 오른 덴마크. 이 팀이 이번 포트에 있는데 조직력이 정말 좋고 투쟁심이 좋은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팀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런 조직력으로 승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전방 공격진의 결정력이 좋다거나 네.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팀이 북유럽 팀이다 보니까 신체 조건이 좋고 키는 큰데 네, 네. 발이 좀 느린 수비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팀을 상대로 역시 경기를 조금 밀리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골을 잘 넣기 때문에 네. 역습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포트는 우리보다 네. 좀 약한 팀들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네. 그래도 좀 강한데 4번 포트에 아프리카 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아프리카 팀들은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해요. 잘할 땐 너무 잘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차라리 네. 피하고 남미의 에콰도르가 조금은 끈끈한 팀이긴 해도 이 팀도 스트라이커가 약점입니다. 네, 결국 네. 우리는 모든 팀들이 강한 팀들이지만 비교적 스트라이커가 약한 팀과 한 조에 속한다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라는 확실한 골잡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팀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스페인, 덴마크 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좀 저는 더 깔끔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세계 축구는 유럽과 남미가 중심이거든요. 유럽과 그러니까 남미. 유럽과 남미는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런데 일본 포트는 네. 어쨌든 유럽 남미 팀들 잘하는 팀들 다 있으니까 이건 뭐 네. 제껴두고 이번 포트를 보면은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미국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고 유럽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 많은데 이번 북중미 예선에서는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한참 아래 전력팀에게도 패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네네. 미국이 그래도 이번 포트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번 포트에서는 우리의 확실한 밥이 한 팀 있습니다. 밥.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느 팀인지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오세아니아와 북중미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는 팀이 4번 포트 한 팀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 두 팀이 뉴질랜드 아니면은 코스타리카인데요. 네. 뉴질랜드가 올라오면은 최상의 상황이고요. 네. 코스타리카 올라와도 우리나라랑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 네. 우리가 4번 포트에서 그나마 물론 당연히 4번 포트의 모든 팀들을 이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4번 포트에서 만나야 된다면은 뉴질랜드 아니면 코스타리카를 만나는 게 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저 지금 막 선생님 말씀 받아 적는 학생처럼 열심히 적고 있는데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이 선수들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왜 이제 최상 이쪽인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들도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좀 약하거든요.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우드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장신 공격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이제 1년 뒤에 연기돼서 열렸던 도쿄 올림픽에서 네. 만났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지만 와일드 카드로 뽑혀갖고 뛰었고 네. 또 우리가 뉴질랜드에게 그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올림픽은 우리가 와일드 카드 선수가 뛴다고 하더라도 뭐 베테랑 선수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다 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이라면 크리스 우드 선수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코스타리카도 최고의 스타가 골키퍼인 나바스일 정도로 다른 네. 포지션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같은 네. 선수에 비할 만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성무 기자가 말하는 것대로 이 두 네. 팀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아직 이 팀들은 본선 진출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빼고 확정된 팀들 중에서만 이제 골라봤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뭐 당연히 크죠. 모든 분들이 이제 바라보고 계신데 본선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지 뭐 두 분 뭐 여기서도 또 같은 지점일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 네, 네, 뭐 손흥민 선수는 정말 월드 클래스 공격수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우리가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어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든가 아니면 어쨌든 공격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어느 팀, 심지어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최강국들도 결코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라는 확실한 우리의 무기가 있는 만큼 이 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사실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른 뭐 유망주들 많을 텐데 좀 기대할 만한 우리 선수 어떤 분 좀 생각나세요? 일단은 96 라인이라고 1996년에 태어난 3명의 선수가 포지션별로 있거든요. 이 선수들을 주목하시면 좋은데 네. 공격수 포지션은 황희찬 선수, 네.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네. 빠르고 또 기술도 좋은 선수고요. 네. 또 미드필드 라인에 앞서 말씀드린 플레이메이커인 황인범 선수 그리고 수비 라인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네. 세 선수 다 유럽에서 뛰고 있고 네. 세 선수 다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또 이런 유럽 진출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김민재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에 나갈 때 뭐 사실 항상 상대에게 좀 허무하게 골을 먹는 모습들도 있었고 수비수들이 특히 아무래도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뭐 아버지도 유도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도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이라서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는데 또 빠르고 네네. 현대 유럽 축구가 원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유럽 시장에서도 몇백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장 올 여름에도 유럽 빅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는 네. 선수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편성만 잘 따른다면 네. 원정에서 8강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어주니까 네. 뒤를 지켜주는 김민재 선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뭐 정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이성무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네, 저도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잘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선수는 골키퍼예요. 그런 지난 것 같기도 독일 하네요. 월드컵 때도 사실 네.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지만은 네. 그때 그 경기 MVP는 골키퍼 조현우 선수였거든요. 워낙 신들리게 막아서 네, 네, 네. 어쨌든 우리는 언더독이에요. 약체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엄청나게 막아야지. 받아야 되고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아. 골키퍼가 어쨌든 신들린 듯이 막아준다면 해볼 만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골키퍼 김승규,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 또 월드컵에서 주축으로 나설 텐데 네. 이 두 선수가 정말 미친 듯이 네. 골문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야구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프로야구가 겨울잠을 깨고 내일 새 시즌으로 돌아오는 거 맞죠? 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규 시즌이 내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네, 야구계 분위기 뭐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딴 때 같았으면 야구 시작한다 그러면 와 야구 시작한다 기쁘다 야구장 가야지 이렇게 해야 네네. 되는데 요즘 좀 우울해요. 그렇죠. 네, 야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44%가 프로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전혀. 얘기했고요. 23%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국민 10명 중 7명이 야구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소한 야구에 10명에 7명, 그러니까 반대 결과였죠. 야구 7명이 야구 관심이 있고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고 와 야구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심지어 네. 작년에는 야구 중계하는 방송사들이 야 네. 우리 너무 시청률이 안 나와. 우리 지금 망할 것 같아. 이래서 KBO에 중계권료를 반환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구 해설가로 유명했던 허구현 야구 네. 해설가가 얼마 전에 야구인 최초로 KBO 총재에 네. 취임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9회 말 1사 말로 위기 상황에 올라온 구원투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구계가 절박하고 위기다. 힘들고 위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만큼 모든 야구인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절실하게 이번 시즌을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음주운전하지 말고 승부조작하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게 거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쌓이면서 쌓이니까. 팬들이 등을 네. 돌리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구 팬들이 어쨌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있는데 약간 삐져가지고 잠깐 등 돌리고 계셨다가 또 가실 분들도 계실 테고 좀 기대해볼 만한 어떤 볼거리 이런 거 없습니까? 네. 미국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김광현, 그러니까 SSG의 김광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야, 나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도전할래 그러면서 미국에 갔는데 이번 시즌에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뭐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야구계에서는 슈퍼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또 많은 선수들이 올 것 같고요. 뭐 추신수 선수는 작년에 와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올해 2년째 활약하게 되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던 야시엘 푸이그라는 선수가 이 쿠바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유현진의 절친으로도 유명했고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왔어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이제 계약을 못해서 한국에 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 슈퍼스타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스타들 역시 프로는 스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뉴스타가 없어서 좀 야구 팬들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별명이 바람의 양아들이에요.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유명한 선수가 이종범 선수였죠. 근데 제2의 이종범이 나왔다 그래서 기아 팬들이 벌써부터 흥분하고 있습니다. 양아들. 그래서 제2의 이종범이라 그래서 바람의 양아들.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바람의 손자가 있죠. 야구계에. 이종범 선수의 진짜 아들.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예요. 키움이 열어주 소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팬들은 바람의 손자하고 바람의 양아들하고 맞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누가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은 벌써부터 관중석이 가득 찰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올해 좀 흥미거리가 있거든요. 만약 올해 이 인기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야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손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 시즌 우승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준 기자? 저는 이제 뭐 야구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야구판의 흥행을 위해서 좀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팀이 좀 우승컵을 들어야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세계 그룹이 요즘 이제 스포츠 전반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SG 랜더스가 사실 뭐 추신수 선수를 이제 국내에 복귀시켰고 이번에 김광현 선수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뭐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팀이지만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또 깜짝 우승 가능성, 뭐 다들 예상하는 팀들보다는 이런 팀들이 좀 우승팀으로 나와야 야구계가 신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승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확 잡는. 이성무 기자는 올 시즌 우승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시즌 앞두고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야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6강 2중 2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팀 중에 6팀이 우승 후보다. 이 정도 되면은 야구 전문가들이 그냥 예상 포기한 거죠. 그냥 아무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전력이 평준화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어느 특정 팀이 절대적으로 뭐 강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KT 위즈 그리고 뭐 그 팀들이 지금 가장 좀 많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뭐 LG, NC, 삼성, SSG, 기아.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나성범 선수, 양현종 선수가 가세했기 때문에 전력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각 팀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전 양상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들고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 프로야구에서 한국 시리즈 단골 손님이 두산 베어스거든요. 거의 뭐 매년 빠지지 않고 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우승을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두산이 이 6강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이제 딴 팀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두산이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서 또 꾸역꾸역 또 잘해서 한국 시리즈 올라가고 우승권에 도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산이 과연 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꾸역꾸역이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이성무 기자 그냥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새롭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투구하고 볼넷이 많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위로 넓어지고 좌우로 넓어집니다. 그만큼 투수들에게는 편안해지고 타자들에게는 힘들어지고요. 볼넷은 적어지고 경기 시간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볼넷으로 나가는 볼넷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아웃 카운트가 빨리빨리 늘어나고 그런 만큼 그동안의 야구 팬들이 야구 너무 길어, 너무 지겨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가 변경하는 거예요? 선 아무나 그럴 수 없잖아요. 네, KBO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그전에는 똑같은 선이라 하더라도 공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를 잡고 살짝 빠져나가면은 볼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선에 걸치기만 해도 스트라이크를 잡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감이 있으니까 경기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간 스포츠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그리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